어머니, 이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아침부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손에 쥔 접시가 미끄러져 깨질 것만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65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보내고 지금은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와 함께 이 좁은 빌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삶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희망은 조금씩 빛을 잃어갔습니다. 남편은 평생 변변한 직장 하나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 일 저 일 옮겨 다니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왔지만 늘 빚에 쪼들렸습니다. 저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는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부탁드린 반찬은요? 서준이가 좋아하는 떡갈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최지은, 제 며느리는 아침부터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볼 때마다 마치 하인을 대하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슬프게도 말이죠. 미안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청소일이 있어서 마트에 못 갔습니다. 오늘 다녀와서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 에휴, 정말.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시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지은은 혀를 차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또다시 속으로 sak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아니,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요. 아들이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걸 알기나 할까요? 밤낮으로 일하며 학원비를 대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지금은 아내 눈치만 보는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손자 서준이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이 아이만이 저를 진심으로 따라주었습니다. 서준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에 떡볶이 나온대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떡볶이보다 맛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니? 우리 서준이는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잖니. 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 할머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게 얼마나 아이에게 상처가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청소일을 나갔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주 용돈이라도 쥐어주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지은은 제가 번 돈조차 모두 자기가 관리한다며 가져갔습니다.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말이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냉랭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지은과 준호가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사 가기로 했어요. 이 좁은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제 월급으로 전세 얻을 수 있는 곳 알아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저를 두고 가려는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지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 계시든지 아니면 따로 방 하나 구하시든지 하세요. 저희 새 집은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기는 어려워요. 지은아, 그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준호가 난생 처음 아내에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맨날 어머니 편만 들면서 우리 살림은 생각이나 해요? 제가 얼마나 빡빡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미안하다 여보. 내가 돈을 더 벌도록 노력할게. 아들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건 제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둘이서 힘을 합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고생만 시켰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도 없고 그냥 하얀 봉투만 있었습니다. 무심코 뜯어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 여사님께 고 박철수 씨와 관련하여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대한금융그룹 본사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금융그룹? 제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남편은 평생 금융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평생 가본 적 없는 강남의 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금융그룹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유리로 된 외벽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셨습니다. 이런 곳에 제가 올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편지에 적힌 대로 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받고 왔습니다. 경비원은 무언가 확인하더니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4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비서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런 큰 회사의 회장이 저 같은 사람을 부른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에 도착하니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영숙 여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는 저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화려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영숙 여사님. 저는 대한금융그룹 회장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얼굴이 제 남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젊은 시절 남편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부른 것도 그렇고 제 얼굴을 보시고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강민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가 건넨 물 한 잔을 받아 마셨지만 목이 마른 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제가 오늘 뵙고 싶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고 박철수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박철수 씨는 제 아버지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이 또 있었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여사님과 결혼하기 전부터 제 어머니 이선희 씨와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도 두 분은 계속 만나셨고 아버지는 저를 자식으로 인정하시고 아꼈습니다. 강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가정을 오가며 사셨습니다. 여사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학비를 대주셨고 사업 자금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가 다른 가정에서는 돈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평생 가난에 쪼들리며 살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들 학비를 대주고 사업 자금까지 마련해 줬다니요. 왜 이제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남편은 벌써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당신이 여사님께 못다한 게 너무 많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사님을 찾아뵙고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업 때문에 바빴고 솔직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여사님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요? 네. 며느리분께서 여사님을 홀대한다는 것, 이사를 가면서 여사님을 버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시켜 알아봤습니다. 강민준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 집 상황을 다 알고 있다니요.
여사님,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사님이 겪으신 고통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저희 쪽에 더 많이 투자하셨기 때문에 여사님과 박준호 씨는 가난하게 사셨을 겁니다. 그 빚을 제가 갚고 싶습니다. 빚을 갚는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여사님께 제대로 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을 무시하는 며느리분께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강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원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건 제 며느리와 전면전을 벌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참고만 살았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반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결정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강민주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금박으로 된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겨우 걸어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숨겨진 아들의 존재, 그리고 복수의 기회.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다음 주면 이사 가니까 알아서 준비하세요. 그녀의 차가운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지은아, 나는 안 갑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지은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 전세금 제가 낸 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직전 이 작은 빌라만큼은 제 이름으로 해뒀습니다. 아마도 그나마 남긴 양심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전세금은 제가 낸 거잖아요. 그 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강민준의 명함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싸워보기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두 번째 신호가 울릴 때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입니다. 저 박영숙입니다. 낮에 뵈었던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민준의 만족스러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대한금융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강민준뿐만 아니라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여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저희 법무팀 팀장님이고 이쪽은 재무팀 팀장님입니다. 오늘 여사님을 도울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려고 모셨습니다. 저는 세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법무팀 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먼저 부동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빌라의 명의가 여사님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분이 낸 전세금은 얼마입니까? 8천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를 매각하시고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강남 아파트라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사님께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아버님께서 여사님께 지급했어야 할 생활비의 연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팀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어지러워졌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라니 저는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여사님께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직접 며느리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만나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느리분이 다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중견 광고 회사입니다.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고 알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와 저희 그룹이 거래할 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며느리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강민준의 계획을 들으며 저는 무서우면서도 통쾌했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던 며느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먼저 강민준이 보낸 사람이 지은에게 전세금 8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지은은 황당해하며 돈을 받았지만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꿈만 같았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방,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베란다. 평생 좁은 곳에서만 살았던 저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의 회사의 대한금융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광고 프로젝트를 의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은 신이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대한금융그룹 같은 대기업과 일한다는 건 그녀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프레젠테이션 당일 지은은 최고급 정장을 입고 대한금융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강민준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회장이 직접 참석한 것에 놀랐지만 긴장을 숨기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최지은 과장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박영숙 씨를 아십니까?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영숙 여사님이 제 친척이십니다.
최근에 여사님께서 강남으로 이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집에서 나오셨다고요? 지은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집이 좁아서 어쩔 수 없다고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과장님께서 여사님을 하인처럼 부리고 무시하고 급기야 쫓아내려고 했다던데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와 진행하겠습니다. 나가보시죠.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준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그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엄마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대한금융그룹 회장이 당신 엄마 친척이라던데.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한테 그런 친척 없어. 그럼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몰랐던 거예요? 부부는 밤새 싸웠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왜 갑자기 강남으로 이사를 간 건지, 대한금융그룹과는 무슨 관계인지, 모든 게 미스터리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새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자 서준이를 불러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에 신기해했지만 저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종종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여사님,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다 좋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며느리분이 여사님께 한 짓을 똑같이 돌려줄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강민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복수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한금융그룹과의 프로젝트를 날린 것도 모자라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강민준이 뒤에서 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달 실적이 너무 안 좋은데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팀장이 지은을 불러 질책했습니다. 지은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거래처들이 등을 돌린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은의 거래처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을요. 한 달 후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 과장, 죄송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에서 명단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은은 멍한 표정으로 인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이 회사에 입사한 지 10년 처음으로 해고를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뭐, 왜? 나도 몰라.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지더니 구조조정 대상이 됐대.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늘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시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돈을 벌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당분간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어.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지은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아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강민준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며느리분이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강민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며느리분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보셔야 합니다. 여사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며느리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눈빛을 보니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광고회사 과장까지 했던 그녀가 이제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제가 우연히 들렀습니다. 정확히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이었지만요. 어머니? 지은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그 옷은? 응, 새로 샀단다. 요즘 여유가 좀 생겨서 말이야. 저는 일부러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명품을 걸치고 있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강남 아파트도 그렇고 갑자기 돈이 생긴 건 궁금하니? 사실은 말이야, 내 시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 있었단다. 뒤늦게 알게 돼서 찾았지.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계산을 해야 했으니까요. 편의점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지은이 계산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의 저와 겹쳐 보였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제 모습이요. 가슴이 찡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지은이 자초한 일이라고요. 그날 밤 지은은 집에 와서 준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 있었대요. 어머니가 그걸 찾아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데 당신은 몰랐어요? 준호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재산이 있어? 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부부는 또다시 싸웠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불필요한 연락은 피하라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민준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며느리분의 빚을 만들 차례입니다. 빚이요? 네. 며느리분이 예전에 쓰던 카드가 있죠? 그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강민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지은에게 고수익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실직 상태에서 돈이 급했던 지은은 카드 대출을 받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기였고 지은은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투자 사기를 당했어. 지은이 울면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천만 원? 그걸 어떻게 갚아? 부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결국 제 아들도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강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분이 여사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겠습니다. 강민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과 준호는 빚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준호는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편의점 알바 외에 배달 대행까지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렴. 내일 우리 집으로 오너라. 다음 날 준호가 제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 들어선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어서 와라. 앉아라. 저는 준호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 정말 있었던 건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내게 숨긴 게 있구나. 사실 내 아버지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단다. 뭐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이중생활, 숨겨진 아들 강민준의 존재, 그리고 그가 지금 대한금융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까지. 준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단다. 내 아버지는 평생 두 가정을 오가며 살았어. 우리한테는 가난하게 살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돈을 쏟아부었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가난하게 산 건 아버지 때문이었단 말씀인가요? 그렇단다. 그리고 민준이는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어. 내가 너희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를 갚아주겠다고 말이야. 그럼 지은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다. 응. 민준이가 한 일이야. 회사에서 잘린 것도 투자 사기를 당한 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도 제가 막지 못한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넌 평생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아내 눈치만 보면서 살았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은이를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지은이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매일 무시당하고 하인 취급받으면서 산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기나 하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지은이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야.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복수는 달콤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며칠 후 강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며느리분을 직접 만나실 준비 되셨습니까? 민준아, 잠깐만. 우리 이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될까? 지은이도 충분히 벌을 받은 것 같구나.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사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이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니? 제가 사람을 시켜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도 여사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다 여사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며느리를 불러서 모든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사과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사님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강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았다. 지은이를 불러다오. 일주일 후 지은이 제 아파트로 왔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느라 피곤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어서 작성해줘. 를 부르셨다고 해서 왔는데 지은은 거실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지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자 거실 안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그를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왜? 앉으세요, 최지은 씨. 오늘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은은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너한테 할 말이 있구나. 내가 겪은 모든 일들, 회사에서 잘린 것도, 투자 사기를 당한 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이 바로 내 남편의 형이야. 내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지. 그리고 이분이 내가 나한테 한 짓을 대신 갚아준 거야.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당한 모든 일이, 네, 다 제가 한 일입니다. 강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지은 씨, 당신은 여사님을 평생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학벌이 좋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하인처럼 부렸죠.
그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는 건 진심으로 반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불쌍해서 우는 거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신은 지금도 여사님을 원망하고 있더군요.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남편한테 뭐라고 했죠?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강민주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당신이 여사님께 한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이걸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며 살던 그녀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고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고 하인처럼 대했던 것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나는 내가 나한테 한 짓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매일 아침마다 듣던 그 모욕적인 말들, 하인처럼 부리던 그 태도들. 하지만 너도 이제 알았겠지? 사람은 돈이나 학벌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결정은 여사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까? 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지은아, 일어나거라.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더 이상 복수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마. 정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어. 앞으로 너는 절대로 남을 무시하지 마라. 돈이 많든 적든, 학벌이 좋든 나쁘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걸 명심해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준이 다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지은 씨, 당신의 빚 3천만 원은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여사님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일어나 저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사님, 잘하셨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민준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구나. 아닙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니? 제 어머니를 만나셔야 합니다. 이선희 여사님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정부였던 그 여자를 만나라고요? 하지만 강민준의 눈빛을 보니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강민준의 안내로 한 고급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요양 중이십니다. 강민준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여자를 이제 직접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 여사님이시죠? 저는 이선희입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받으며 앉았습니다. 강민주는 우리 둘만 남겨두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망하시죠? 당연합니다. 제가 당신의 남편을 빼앗았으니까요. 이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철수 씨는 당신과 결혼했지만 저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철수 씨를 사랑했습니다. 바보 같았죠? 이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낳았을 때 철수 씨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줘서 고맙다고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준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당신과의 가정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 사람은 두 가정을 오갔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했으니 당신을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태어났을 때도 그 아이를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 민준이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양쪽 모두를 사랑했고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건 압니다. 이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묻했습니다. 그럼 돈은요? 왜 우리 쪽에는 돈을 주지 않고 당신 쪽에만 투자했습니까? 그건 제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철수 씨가 알아서 한 일입니다. 민준이를 위해 교육비를 대주고 나중에는 사업 자금도 대줬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미안했습니다. 당신 쪽에도 아들이 있는데 왜 민준이에게만 그렇게 해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준호는 나중에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민준이가 더 급하다고 민준이가 성공하면 준호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계획이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 저와 준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민준이는 잘 살았습니다. 여사님,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를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하인처럼 살았다는 것도요. 민준이한테 들었습니다. 그걸 알고 어쩌자는 겁니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철수 씨를 놓아줬다면
당신은 더 행복했을 겁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거죠. 사랑하는 남자를 독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여자였지만 지금 보니 그녀도 희생자였습니다. 남편의 이기적인 사랑의 희생자였던 거죠. 여사님, 민준이가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민준이가 이미 충분히 해줬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빚을 갚는 겁니다. 제가 철수 씨를 독차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선희는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철수 씨가 제게 준 돈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제 병도 있고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당신이 가지세요. 저는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건 당신 돈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히 갈 수 있습니다. 이선희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결국 통장을 받았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2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선혜 씨, 우리 둘 다 불행했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한 죄로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만 아파합시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영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서로를 원망했지만 결국은 같은 처지였습니다. 한 남자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인생을 망친 여자들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미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까요? 강민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어떠셨습니까? 민준아, 내 어머니는 좋은 분이더구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그 말씀 들으시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민준아, 이제 정말 끝내자. 복수도 원망도 다 끝내자.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강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사님.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남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자주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손자 서준이도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지은과 준호는 조그만 빌라로 이사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빚은 강민준이 대신 갚아줬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빡빡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지은이 더 이상 남을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도 스스로 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대했습니다. 어느 주말 지은과 준호가 서준이를 데리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온 거라 놀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 인사? 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만약 그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교만하게 살았을 겁니다. 남을 무시하고 돈과 학벌만 중시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지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아, 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의지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를 다시 저희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불효자였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나는 여기서 혼자 사는 게 좋단다. 자유롭고 편해. 그리고 너희는 너희 삶을 사는 게 중요해.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대신 자주 놀러 오렴. 그리고 서준이도 자주 보내주고. 그걸로 충분해. 지은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심을 함께 먹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강민준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사님, 제가 준호 씨에게 일자리를 하나 제안했습니다. 저희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데 관심 있으시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이니? 네. 준호 씨도 이제 새로운 기회가 필요합니다. 물론 결정은 준호 씨가 하시겠지만요.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민주는 단순히 복수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천만에요, 여사님.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민준아, 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니? 두 가정을 오가며 산 아버지를 말이야. 강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특히 여사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한쪽에만 집중했다면 양쪽 모두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사람이었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사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살기로 했습니다. 손자 서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때로는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지은은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후배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아, 내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 네, 알아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 됐어. 후배를 이해하고 포용하렴. 내가 변한 것처럼 후배도 변할 수 있어. 지은은 제 조언을 따랐고 후배와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지은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선혜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악화되어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저도 참석했습니다. 강민주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사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여사님께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나도 고마웠어. 이선혜 씨 덕분에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 이선혜 씨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 가는 거였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숨겨놨던 비밀을 다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두 여자, 두 아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썼을 거예요.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보, 민준이를 만났어요. 정말 훌륭한 아들이더라고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준호도 이제 달라졌어요.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 있게 변했어요. 두 아들 모두 당신을 닮아서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히 살게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게요. 묘지를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삶이니까요. 현재, 저는 손자 서준이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준도 참석하기로 했고, 지은과 준호도 물론 올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입니다. 비록 복잡한 과거를 가진 가족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한 가족입니다. 케이크를 준비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와 학대가 없었다면 강민준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강민준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평화도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민준 삼촌도 와요? 그럼 당연하지. 삼촌이 선물도 준비했대. 와, 기대된다. 서준이의 밝은 웃음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할머니가 겪었던 고통, 엄마 아빠가 겪었던 시련, 그런 것들 없이 밝게 자라길 바랍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한 모양입니다. 저는 문을 열러 갔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시청하시는 지역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복이 가득 오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보고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